꿈속에서 번 돈 1000냥.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선비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선비로 말할 것 같으면 글 공부에는 도가 터서 사서삼경을 줄줄 꿰고 있었으나 집안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방 안에 물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김선비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고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의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날도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꾼 꿈은 평소에 꾸던 객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김선비는 낯선 고을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 집은 99칸이나 되는 대궐 같은 집이었는데 김선비는 그 집의 머슴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배고픔도 느껴지고 등짐을 질 때의 무거움도 생생하게 느껴졌으며 한여름 땡볕 아래서 밭을 갈 때 흐르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운 것까지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김선비는 그 집 주인대감의 명을 받들어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땔감을 해 나르며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지요. 선비의 체면 따위는 내려놓고 오직 성실함 하나로 우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3년이 흐르고 마침내 계약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주인대감은 김선비를 불러놓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일꾼은 내 평생 처음 보았네. 약속한 대로 세경을 쳐주겠네. 주인대감은 곧간 문을 활짝 열더니 엽전 꾸러미를 꺼내 김선비 앞에 수북하게 쌓아주었습니다. 그 돈은 무려 1000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돈을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이 돈이면 낡은 집도 고치고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비단 옷도 한 벌 해줄 수 있겠구나. 김선비는 1000냥을 보찜에 단단히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묵직한 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데 그 무게감마저 행복하게 느껴졌지요. 김선비는 주인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고향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찜을 진 어깨가 뻐근해질 때쯤 김선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사방은 캄캄하고 차가운 윗목에는 다 타버린 호롱불 심지만이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등 뒤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짊어졌던 1000냥 보찜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무명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김선비는 허망함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 고생을 하며 번 돈이 다 꿈이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아쉬워하며 입맛 한번 다시고 말았겠지만 김선비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흘린 땀이 아직도 등줄기에 흐르는 것 같았고 돈꾸러미의 묵직한 무게가 어깨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꿈이라 하나 나는 분명 3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일했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내 정신과 혼이 그곳에 가서 일을 했으니 그 노동은 거짓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인 1000냥도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김선비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급기야는 그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선비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아침거리가 없어 걱정스런 얼굴로 들어왔는데 김선비의 표정은 사뭇 비장했습니다. 부인, 내가 지난밤 꿈에 낯선 고을에 가서 3년 머슴살이를 하고 천냥을 벌어왔소. 그런데 깨어보니 빈손이구려. 내 그 돈을 찾으러 떠나야겠소. 아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비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아이고 서방님 책만 읽으시더니 드디어 헛것이 보이시나 봅니다. 꿈은 꿈일 뿐인데 그걸 찾으러 가시다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내가 울며불며 말렸지만 김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삿갓을 눌러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그 기와집의 풍경과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 그리고 그 집 대문에 걸려있던 최참판댁이라는 문패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꿈속의 풍경과 닮은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묻고 물어 경상도 땅을 벗어나 전라도 땅으로 들어섰지요.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어느 날 김선비의 눈앞에 기이하게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고 그 너머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마을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다. 내가 꿈속에서 3년을 살았던 그 마을이 분명하다. 김선비는 홀린 듯이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길의 돌담 모양, 우물가의 위치,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의 생김새까지 꿈속 기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대문 위에는 최참판댁이라는 현판이 뚜렷하게 걸려 있었지요. 김선비는 너무나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잡고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안 계시오? 잠시 후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선비는 점잖게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하인은 김선비의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김선비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주인 영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영감의 얼굴을 본 김선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영감은 다름 아닌 꿈속에서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세경을 주었던 바로 그 주인 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라 불리는 그 주인 영감은 김선비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선비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뚫어지게 쳐다보니 그럴만도 했지요. 최부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선비시오? 내 얼굴에 뭐이라도 묻었소? 김선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초면에 결례가 많습니다. 저는 경상도 산골에서 온 김선비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며칠 전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댁의 집과 대감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참 꿈에 내가 나왔다니 신기한 일이구려. 그래, 무슨 꿈을 꾸었소? 김선비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와 3년간 뼈 빠지게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천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주었지요.
대감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 마당의 흙 한 줌, 기둥의 옹이 하나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짊어졌던 땔감이 쌓여있는 저 광의 위치도 훤히 알고 있지요. 김선비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 부자의 표정은 점점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생각했지만 김선비가 묘사하는 집안의 구조나 농사일의 내막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허허, 선비 양반, 아무리 꿈이 생생하다 한들 그것은 꿈일 뿐이지 않소. 내 집구석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자네를 부린 적도 없고 천냥을 준 적도 없소이다. 김선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하오나 제 꿈속에서의 노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땀과 노력의 대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받은 천냥을 내어주시지요. 이 말을 들은 최 부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꿈값을 내놓으라니 이는 날강도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점잖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멀쩡한 대낮에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꿈속에서 돈을 받았다면 꿈속에서 찾을 것이지 왜 현실에 와서 생떼를 쓰는 게냐. 여봐라, 당장 이 미친 자를 쫓아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김선비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대감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돈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제가 비록 꿈이라 하나 정성을 다해 심었으니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김선비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당당한지 하인들도 주춤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눈빛에서 광기보다는 어떤 확신에 찬 신념을 보았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한 최 부자는 잠시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좋소, 자네 말이 정 그렇다면 내기 하나 합시다. 자네가 꿈속에서 3년을 일했다고 했으니 우리 집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겠구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숨겨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맞춰보시오. 내 집안 내력을 그리 잘 안다니 그것도 알 것 아니오? 만약 맞힌다면 자네 말을 믿어주겠네. 이것은 최 부자가 김선비를 쫓아내기 위해 낸 꾀였습니다. 보물을 숨겨둔 장소는 최 부자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김선비는 잠시 눈을 감고 꿈속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꿈속에서 3년 동안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일했으니 구석구석 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꿈속에서 밭을 갈다가 보았던 기이한 장면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 대감이 남들 몰래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밑을 파고 무언가를 묻는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그저 걸음을 주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보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번쩍 뜨고 손가락으로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뒷마당 우물가 옆에 100년 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지요. 그 나무 뿌리 밑을 세자 깊이로 파보십시오. 그곳에 대감님이 아끼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감나무 밑은 최 부자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황금 두꺼비를 묻어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묻어두었는데 처음 보는 선비가 그것을
족집게처럼 마치니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서 감나무 밑을 파보아라. 하인들이 달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괭이 끝에 툭 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가 들어있는 괴짜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허허,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다. 자네가 정말 내 꿈속에 들어와 살다 갔단 말인가. 최 부자는 이제 김선비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돈 1000냥을 내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라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선비 양반, 자네의 신통력은 내 인정하겠네. 허나 내 입장에서도 꿈값으로 1000냥을 내준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네. 대신 내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십니까?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꿈속에서 내 일을 해주었으니 현실에서도 내 일을 하나 해주게나. 내게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꿈값 1000냥에 더해 사례비까지 넉넉히 쳐주겠네. 김선비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으나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어. 그런데 어젯밤 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하기를 먼 곳에서 온 귀인이 내 딸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더군. 자네가 바로 그 귀인이 아닐까 싶네. 김선비는 의술에는 문외한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대감님, 저는 글 읽는 선비이지 의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닐세. 내 딸이 밤마다 헛것을 보며 괴로워하는데 자네처럼 꿈과 현실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부디 내 딸을 한 번만 보아주게. 김선비는 거절할 수 없어 최 부자를 따라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별당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처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선 김선비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처녀의 머리맡에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별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처녀의 머리맡에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어둑한 방 안의 음영처럼 보였겠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본 김선비의 눈에는 그 실체가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다리가 없었고 등에는 묵직한 짐을 진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으며 처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최 부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따님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끌려가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뜬금없는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있는 딸이 일을 하고 있다니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최 부자가 반문했습니다. 이복의 선비 양반,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내 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누워만 있는데 일을 하다니 당치도 않네. 그러자 김선비는 처녀의 걷어 올려진 소매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팔목을 보십시오. 가냘픈 팔목에 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무거운 물동이를 오래 이거나 밧줄을 잡아당길 때 생기는 자국입니다. 현실의 몸은 누워있으나 혼은 밤마다 꿈속으로 불려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니 몸이 버텨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최 부자가 황급히 딸의 팔을 살펴보니 과연 김선비의 말대로 팔목과 어깨 죽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김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선비 양반 말이 맞는 것 같네. 어쩐지 아이가 잠꼬대로 힘들다, 무겁다 하며 끙끙 앓더라니. 도대체 누가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부려먹고 있다는 말인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은 그림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최 부자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짙어지며 처녀의 얼굴을 뒤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잡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강한 원념이나 풀리지 않은 빚 때문에 생겨난 채무의 영이거나 혹은 꿈속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존재가 보낸 심부름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그림자는 따님의 혼을 붙들고 있는 족쇄와 같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대감님 댁 머슴살이를 하며 땀을 흘렸듯이 지금 따님도 꿈속 세상의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그 대가로 노동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따님은 기력이 쇠하여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천냥이 아니라 만냥이라도 줄 테니 내 딸 좀 살려주게.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굿이나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꿈속의 일은 꿈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직접 따님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따님을 데려와야겠습니다. 김선비의 비장한 말에 최 부자는 물론이고 방 안에 있던 하녀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남의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었지만 이미 김선비의 신통력을 목격한 최 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는가. 김선비는 방 안을 깨끗이 치우고 향을 피우게 한 뒤 처녀의 옆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명주실 한 타래를 가져오게 하여 한쪽 끝은 처녀의 왼쪽 손목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자신의 오른쪽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서로의 혼을 연결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의 머리맡에 앉아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내만 그윽하게 퍼질 뿐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선비의 호흡이 깊어지고 고개가 툭 떨어지더니 그 역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선비의 의식은 현실의 방을 떠나 몽롱한 안개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으나 곧 희미한 빛이 보이며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색채가 없이 회색빛으로만 이루어진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해 대신 누런 먼지 구름이 끼어 있었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김선비는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허공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줄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현실에 있는 최 부자의 집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의 집은 윤기가 흐르고 활기찬 기운이 넘쳤던 반면 꿈속의 이 집은 기둥이 썩어 있고 담장이 무너져 내린 흉가 같은 모습이었지요.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족쇄를 찬 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흑빛이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고 어떤 이는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도를 보는 듯 참혹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들 사이를 헤치며 붉은 실이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실은 안채 부엌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욱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최 부자의 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곱디고 온 비단 옷을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귀한 아가씨가 이곳에서는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숯검정을 묻힌 채 힘겹게 장작을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가 처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김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주인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빨리 물을 끓여야 해요. 처녀는 김선비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아궁이 앞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화상과 상처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다시 처녀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였습니다.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일꾼에게 손을 대느냐. 김선비가 뒤를 돌아보니 부엌 입구에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는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사내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이 처녀를 데리러 온 사람이요. 이 처녀는 현실 세계의 귀한 규수인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이런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이오. 도깨비 가면을 쓴 사내는 껄껄 웃으며 채찍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현실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곳은 꿈의 세계, 철저한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 계집의 아비인 최 부자는 평생 남의 노동을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부를 쌓았다. 그 아비가 갚지 않은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결국 그 업보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 넘어온 것이다. 아비가 진 빚을 갚기 전에는 이 계집은 영원히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사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 구두쇠로 살며 아랫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업보가 딸에게 닥친 것이라니 인과응보가 무섭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 또한 꿈속에서 최 부자에게 노동력을 바치고 대가를 받지 못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꿈속 세상은 그 억울함들이 모여 만들어진 징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녀가 여기서 나가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오? 사내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거대한 곡간을 가리켰습니다. 저 곡간을 쌀로 가득 채울 때까지다. 하지만 저 곡간은 바닥이 뚫려 있으니 천년을 일해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흐흐흐. 사내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김선비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 3년을 일해 천냥을 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최부자에게 그 꿈값을 받으러 왔다가 인해기에 휘말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꿈속에서 번 그 천냥의 권리를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김선비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비록 지금은 빈손이나 나에게는 받을 돈이 있소. 내가 3년 전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번 천냥 주인 대감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지 않은 그 천냥의 빚이 나에게 있단 말이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김선비는 기세를 몰아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이곳이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 터. 내가 받을 그 천냥으로 이 처녀의 빚을 탕감하겠소. 내 돈으로 처녀를 사겠다는 말이오. 김선비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받으려 했던 그 귀한 돈을 일면식도 없는 남의 딸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내는 가면 뒤에 눈을 번뜩이며 김선비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더니 휘리릭 넘겨보았습니다. 호, 과연 그렇군. 김선비, 너의 이름으로 기록된 노동의 대가가 천냥이나 남아있군. 지독하게 성실하게 일했어. 그 정도면 이 계집의 빚을 갚고도 남지. 사내는 장부를 탁 덮으며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나 그 돈은 내가 현실에서 집을 사고 아내에게 비단 옷을 사줄 수 있는 거금이다. 정말 그 돈을 이 계집을 위해 날려버릴 셈이냐? 내가 여기서 그 권리를 포기하면 너는 현실의 최부자에게서도 돈을 받을 명분이 사라지게 됐느나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다. 사내의 말은 김선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난한 아내의 얼굴과 비가 새는 초가집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천냥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여기서 날려버려야 한다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멍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처녀와 탐욕스러운 사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재물보다 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 도리다. 내 비록 가난하여 밥은 굶을지언정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 욕심을 채우려 외면할 수는 없다. 내 천냥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 처녀를 놓아주어라. 김선비의 호통에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껄껄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 배포 한번 마음에 드는구나. 거래는 성사되었다. 사내가 손을 튕기자 처녀를 옥죄고 있던 족쇄가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처녀의 얼굴에 묻어있던 숯검정이 사라지고 본래의 고운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사라지기 전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허나 조심해라. 빚은 갚았으나 꿈에서 나가는 문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가지 못하면 너 또한 이곳에 갇히게 될 테니.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김선비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처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처녀를 데리고 무너져가는 이 꿈속의 집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나서려는 순간 마당의 땅이 흔들리며 쩍 갈라지더니 그 틈새에서 시커먼 손들이 튀어나와 김선비와 처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억울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나도 데려가라. 나도 빚을 갚아달라. 아우성치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비와 최부자의 딸이 꿈속의 흉가에서 탈출하려는 순간 땅 밑에서 솟아오른 수십 개의 검은 손들이 그들의 발목을 낚아채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손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마치 지옥의 덩굴처럼 두 사람의 다리를 휘감아 올랐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한 발자국도 떼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갚지 못한 품삯이 있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들의 아우성은 귀를 찢을 듯 비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실 세계에서 최부자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소작농과 하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최부자가 쌓아 올린 부의 탑 아래에는 이토록 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처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김선비 역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힘으로 뿌리치려 할수록 검은 손들은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고 꿈속의 하늘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까 사라졌던 도깨비 사내의 비웃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인과응보의 감옥이다. 한 사람의 빚을 갚았다고 해서 모든 원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이 원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김선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악기가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결코 이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바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당신들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현실로 돌아가면 당신들의 억울함을 최부자에게 낱낱이 고하고 반드시 그 빚을 갚게 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리다. 그러니 부디 이 처녀를 놓아주시오.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소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요동치던 땅이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검은 손들의 악력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선비의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읽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하나둘씩 손들이 스르르 풀려 땅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까지 김선비의 바짓단을 잡고 놓지 못하는 손도 있었으나 김선비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오. 반드시 라고 다짐하자 그제야 안심한 듯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김선비는 처녀의 손을 낚아채고 대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기와집 뒤로 굉음이 들려왔고 꿈속의 세상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을 연결하고 있던 붉은 명주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허공으로 이어진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바늘구멍만 한 빛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시간이 흘러 동이 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저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두 사람의 혼은 영영 이 무너지는 꿈속을 떠돌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처녀가 뒤처지지 않도록 끌어당기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처녀 역시 젖먹던 힘을 다해 김선비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빛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뒤에서 거대한 어둠의 해일이 덮쳐왔습니다. 김선비는 처녀를 품에 안고 빛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꽃기오 하는 새벽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허! 김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는 익숙한 최부잔의 별당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처녀 역시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 딸아, 정신이 드느냐? 밤새 뜬 눈으로 딸을 지키던 최 부자가 헐레벌떡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더니 아버지를 알아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이제 춥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처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복숭아빛 혈색이 돌고 있었고 멍으로 얼룩졌던 팔목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살았어. 살았어. 방 안에 있던 하녀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별당 안은 순식간에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에 묶여있던 붉은 명주실을 풀어내니 그 실은 까맣게 타버려 재가 되어 바스라졌습니다. 꿈속에서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최 부자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최 부자가 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비 양반, 아니 은희님, 정말 고맙소. 자네가 내 딸을 살렸어.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최 부자를 일으켜 세우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를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저 밖에서 고생하는 소장농들과 하인들입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 앉아간 밤 꿈속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따님이 왜 꿈속으로 끌려갔는지, 그곳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빚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대감님이 평생 쌓아온 업보를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대감님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굴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탓에 그 원망들이 모여 따님의 혼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말은 비수처럼 최 부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결국은 딸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랬군요. 내 욕심이 내 자식을 죽일 뻔했군요.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최 부자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헌데 선비 양반, 아까 꿈속에서 도깨비와 거래를 했다고 하지 않았소? 내 딸의 빚을 갚기 위해 자네가 가진 무언가를 지불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최 부자는 김선비가 혹시 자신의 수명이라도 떼어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감님께 받으러 왔던 그 꿈값 1000냥 말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3년간 일해서 번 그 1000냥의 권리를 도깨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따님의 빚은 탕감되었고 저와 대감님의 빚 계산도 이것으로 끝난 셈입니다. 김선비의 말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리고 김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꿈속의 돈이라고는 하나 현실에서 1000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을 위해 포기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김선비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그 돈이면 자네 팔자를 고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 딸을 위해 썼단 말인가? 생판 남인 우리를 위해서
김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법입니다. 제 꿈속 노동의 대가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 그보다 더 값진 쓰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김선비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최 부자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천냥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종이 조각보다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곳간을 채운 자가 아니라 마음을 채운 자라는 것을 김선비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평생 자네 같은 대인은 처음 보네. 내 그동안 헛살았어. 정말 부끄럽네. 그때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걸음이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선비님, 꿈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선비님이셨군요.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처녀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김선비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기 씨가 살 운명이라 그리 된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보찜을 챙겨 매는 김선비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급히 김선비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냥 가면 어떡하나. 내 딸을 살려주었는데 살해라도 해야지 않겠나. 김선비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약속대로 꿈값으로 빚을 갚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영혼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 부디 대감님께서는 그 약속이나 지켜주십시오. 아랫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김선비는 끝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부자는 멀어지는 김선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타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곳간 문을 열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최 부자의 눈빛은 예전에 탐욕스럽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가 남기고 간 나눔이라는 씨앗이 최 부자의 마음밭에 떨어져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비는 터덜터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비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사람 하나 살렸으니 헛걸음은 아니었지.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밥이야 빌어먹으면 되지 않겠나. 김선비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개 하나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멈추시오. 김선비가 뒤를 돌아보니 최 부자 집의 하인이 말을 타고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말에서 뛰어내려 김선비 앞에 넙죽 절을 하며 품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것만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조차 받지 않으시면 대감마님께서 병이 나서 쓰러지실 거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책 몇 권 같기도 하고 떡시루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최 부자의 하인이 건넨 비단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은
꿈속에서 짊어졌던 천냥 보찜의 무게와 흡사하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엽전 천냥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김선비 몰래 챙겨보낸 이 돈은 단순한 사례비가 아니라 김선비가 꿈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의 딸을 살려낸 생명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이며 최 부자의 전언을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 돈이 선비님의 꿈값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번 돈을 현실에서 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이치가 어긋나는 것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또한 선비님 덕분에 깨달은 바가 있어 앞으로는 베풀며 살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도 돈이려니와 그 지독한 구두쇠 최부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천냥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하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돈이 든 보자기를 보찜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주인장에게 내 뜻을 잘 전해주게. 이 돈은 요긴하게 쓰겠노라고. 하인이 돌아가고 김선비는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올 때는 빈털터리에 희망만 가득한 걸음이었으나 갈 때는 묵직한 돈꾸러미와 함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엽전길이 부딪히는 짤랑짤랑 소리가 마치 개선장군의 팡파르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걷는 내내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비가 새는 초가집부터 기와집으로 고쳐야지. 그리고 고생한 아내에게 비단 치마 저고리를 해입히고 쌀독에는 햅쌀을 가득 채워야겠다. 아, 마을 어귀에 서당을 하나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구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김선비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소백산 자락을 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비를 피하기 위해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은 흙탕물에 잠겨 있었고 집들은 반쯤 무너져 내린 채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젖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 기운도 없어 어미의 빈젖을 물고 있었고 노인들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있었지요. 김선비는 그 참혹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며칠 전 꿈속에서 보았던 최 부자의 집 마당, 그 지옥 같은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사람들은 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현실의 이 사람들은 가난과 재해 때문에 생지옥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주막을 찾아 들어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 했으나 주막조차 쌀이 떨어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주모는 퀭한 눈으로 김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끝났습니다. 관아에 구휼미를 요청했으나 소식이 없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흙탕물뿐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김선비는 주막 툇마루에 앉아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찜 속의 천냥은 여전히 묵직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갈등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3년간 꿈속에서 피땀 흘려번 돈이자 딸의 목숨을 구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고향 집의 허름한 풍경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눈 딱 감고 지나가자. 나 하나 돕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처지인가. 김선비는 보찜을 다시 메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흙탕물 속에서 갓난아기를 업은 여인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비쩍 말라 뼈만 앙상했고 등 뒤에 아기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꿈속에서 아궁이 불을 떼며 괴로워하던 최부자의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선비의 뇌리에 꿈속 도깨비의 말이 스쳤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딸을 구할 때 외쳤던 그 호기가 허세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엽전 천냥을 꺼내 주모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에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주모, 이 돈으로 당장 옆 마을이나 읍내로 가서 쌀을 사오시오. 그리고 소를 잡아 국을 끓이고 떡을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먹이시오. 남는 돈은 무너진 집을 고치는 데 쓰도록 하시오. 주모는 눈앞에 펼쳐진 금은보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선비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정말 이 돈을 다 써도 된단 말입니까? 김선비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꿈속에서 번 돈이오. 꿈처럼 얻은 돈이니 꿈처럼 쓰는 것이 맞지 않겠소. 사람 목숨보다 귀한 돈은 없으니 어서 서두르시오.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김선비에게 절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읍내에서 쌀 가마니가 들어오고 마을 회관에는 큰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국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우자 죽어가던 사람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고 춤을 추었고 노인들은 그의 손을 잡고 살아있는 부처님이 오셨다며 감격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배가 부른 것처럼 흐뭇했습니다. 비록 보찜은 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천냥 아니 만냥을 가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아무도 모르게 보찜을 챙겨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붙잡고 살해를 하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김선비는 다시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엽전 몇 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김선비가 떠난 뒤 최부자의 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부자는 김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광에 쌓여있던 빈 문서를 모두 꺼내오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작농들을 옥죄어왔던 그 문서들이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이자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내 그동안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너희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다. 내 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오늘 너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려 한다. 최부자는 횃불을 들어 문서 더미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확 치솟으며 종이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광경은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최부자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마음속의 짐도 함께 태워버리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딸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선비, 자네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김선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멀리 떨어진 두 마을을 동시에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김선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선비는 꼬박 보름을 걸어 드디어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산천과 정겨운 흙내음이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김선비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천냥을 벌었다며 큰 소리치고 나간 지 한 달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마당에서 아내가 콩깍지를 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 만큼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김선비가 인기척을 내자 아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세요. 아내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몰골은 떠날 때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고 보찜은 홀쭉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빈손을 보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몸 성이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말 속에는 체념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손을 잡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내 꿈값을 받아오긴 했소. 천냥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요. 김선비의 말에 아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천냥이라니요. 정말입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다 써버렸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김선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내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덜그럭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아내의 속상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의 가난은 여전히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등도 굽은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인가? 아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은 아닌가? 후회와 자책이 밀려올 때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웬일인가 싶어 김선비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당에는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모여들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들이었습니다. 그 구슬들은 김선비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어딘가로 길을 안내하듯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대신 커다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밤중에 괴짝을 놓고 갔을까요? 김선비는 의아해하며 괴짝을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괴짝은 꽤 묵직했고 표면에는 낯선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내도
부수수한 눈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뭡니까? 누가 놓고 간 겁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괴짝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괴짝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심은 선행의 열매입니다. 김선비와 아내는 눈앞에 놓인 황금빛 괴짝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금은 보화는 호롱불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고 그 양은 김선비가 포기했던 천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대는 꿈속의 빚을 갚기 위해 현실의 천냥을 포기하였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다. 꿈과 현실을 오가며 보여준 그대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것은 꿈값이 아니라 그대가 쌓은 적선의 이자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붉은 도깨비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선비가 꿈속에서 만났던 흉가를 지키던 그 도깨비 사내의 표식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거대한 관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꿈속의 노동도, 최부자 딸의 병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홍순한 마을의 참상도 모두 김선비가 재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방님이 빈손으로 오셨다고 타박했는데 서방님의 그 귀한 마음씨가 이런 복을 불러왔군요. 저를 용서하세요. 아내는 남편의 해진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부인의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소. 이제 우리 고생 끝났으니 웃으시오. 이 돈으로 당신 비단 옷부터 한 벌 해입힙시다. 부부는 서로를 얼싸안고 밤새도록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의 초가집 위로 둥근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비추었고 마당에 모여들었던 신비한 빛구슬들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비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김선비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척이라며 찾아오는 사람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까지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김선비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약속대로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수리하고 아내에게 고운 옷을 해입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털어 마을 어귀에 커다란 서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읽었으나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올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로 키우는 것이 내 마지막 꿈이다. 김선비는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당에서는 글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나눔의 기쁨을 먼저 가르쳤지요. 또한 김선비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을 구휼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를 꿈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꿈속에서 돈을 벌어왔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꿈을 나눠주는 부자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선비의 서당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라도에 사는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술에 가득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달려나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은희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최 부자의 얼굴은 예전의 욕심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넉넉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가 떠난 후 자신도 재산을 풀어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리고 내 영혼까지 살렸네. 덕분에 나도 이제사 사람 구실을 하며 사네. 내 딸도 자네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곧 혼례를 올린다네.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꿈속에서의 기이한 인연이 현실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선비는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비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까마득한 옛날, 눈보라 치던 밤에 꾸었던 그 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고을에서의 고된 머슴살이, 천냥 보찜의 무게, 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꿈속의 흉가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내던졌던 엽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김선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꿈을 꾼 것인지 꿈이 나를 꾼 것인지 알 수가 없도다. 그때였습니다. 서당 울타리 너머로 웬 낯선 노인이 지나가다 김선비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보찜을 메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자세히 보니 그 노인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붉은 도깨비 가면 속의 눈동자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김선비를 향해 윙크를 한번 하더니 품속에서 붉은 감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김선비, 장사 한번 잘했네. 천냥 미천으로 사람을 남겼으니 남는 장사 아닌가. 노인은 껄껄 웃으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이 던져준 감을 받아들고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잘 익은 붉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달콤한 홍시의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흘린 땀방울의 맛이자 현실에서 베푼 나눔의 맛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은 긴 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꿈속에서 깨어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꿈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나누었는지에 대한 기억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된 아내가 마루로 나오자 김선비는 남은 감 반쪽을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부인, 참 달지 않소. 우리 인생도 참으로 달았소. 아내는 오물오물 감을 먹으며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서방님 덕분에 제 인생이 꿀맛이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는 풍요로운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꿈속에서 벌어온 천냥은 사라졌지만 그가 세상에 심은 사랑은 수만 양의 가치가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김선비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만약 꿈속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김선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꿈속에서의 땀방울이 현실의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괴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선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의 넉넉한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반짝일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부디 달콤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